2023년 10월 3일 개천절 스카이어의 surf 타임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니까 빠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배속 보시기도 추천드립니다. 어, 오늘 제 4355주년 개천절이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좀 뭐 그 소규모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널리 이롭게 빛 내리다 주제로 해서 150여 명이 참석한다라고 변혜정 기자가 뉴시스를 통해서 보도를 아침 일찍이 했네요. 가끔 이런 시간대를 보는데 이 기자들은 어느 시간에 일을 하느냐 기자마다 다 다르지만은 기자들의 근무 시간은 24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 때라도 요즘은 그 인터넷 이런 걸 다 보니까 뭐 마감 시간 이런 거에 구애를 안 받고 집에서도 작성해서 올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아침 새벽에 올렸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준비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점이 또 궁금했고 기자들의 이 생활이 홍익인간 우리 많이 배워왔죠.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한다는 얘기는 돈을 번다. 요즘 해석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천절에 대한 뭐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그 나무 위키 같은 데서 가져온 내용인데 어떻게 국경절로 지내게 됐는지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오늘 제가 단군 신화 뭐 이런 거에 이제 고대사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에, 그 환웅이 데리고 온 무리가 그 곰족하고 호랑이족을 만나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한 7천의 무리를 데리고 왔다 그랬죠. 엄청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고대 발전된 문명을 하늘에서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과 천사들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는 뭔가 유목 성격도 있지만은 농경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 유라시아 쪽에서 이 지금 그 만주 지역 고조선이 있었던 거기에 와서 그 곰족하고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화합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한번 새로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곰족의 여왕과 태어난 사람이 단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군이 커가지고 어, 이 고조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또 제세2화라는 말도 있죠. 이런 말이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식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라는 거리 개천절로 저는 그렇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밝힌 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개천절을 맞이해서 국민연금 천조 돌파, 덩치 세계 3위인데 수익률은 꼴찌권, 사설 조선일보 내용입니다. 뭐 세계 3위 연기금으로 성장했는데 수익률은 5%대에 머물러 가지고 이 캐나다나 또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데보다 엄청 낮고 꼴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수익률을 높이려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캐나다 그 연금은 그 정치권의 영향을 안 받고 전문가들한테 연금을 맡겨서 뭐라 그럴까요? 그 임기도 확실히 그 보장을 하면서 수익날 하나만 본다.
그러니까 한 놈만 팬다. 주유소 습격사건의 유호성 배우처럼 나는 당신들한테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수익률 많이 내는 거로만 일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걸 요구를 하는 거지.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뭐 허건날 안 치고 갈아치고 그게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가 그걸 관장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서 이런 저 같은 노땅들한테 국민연금을 주는 일을 하고 또 국민연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운영기금본부는 제 생각에는 벌써 그 몇 년 전부터 저는 주장한 겁니다만은 이 보건복지부 애들이 뭔 재무 쪽에 그 전문가가 있겠냐. 그리고 그 또 재무정보나 금융 출신 이런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명령을 들어가면서 일하기 싫다. 그래서 자청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이 무식하게 기금 운영을 하고 정치에 휘둘리니까 맨날 허구한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얘기뿐이 안 나오는 새끼들이란 말이죠. 새끼라고 하는 것은 욕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그래도 엘리트들이 많고 또 금융 전문가들도 있고 엘리트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우선 그 기획재정부 쪽으로 좀 연금기금운용본부는 그, 그 주무처를 좀 옮겨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뭐 처음부터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물가 경기 금융 안정이 꼬인 트릴레마, 위기의 한국의 경제셈법이 복잡해졌다. 기자 이름이나 그 편집자 이름은 소개를 안 하고 중앙일보 일본어판입니다. 이게 왜 국내 그 포털 뉴스에서는 뭐 1순위 정도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야후 재팬에서 가져온 건데 저간 그 세 가지 딜레마에 있는데 어저께도 소개한 거는 삼고가 쓰리 고통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에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계부채 증가로 역대 최대 폭까지 확대됐다. 100, 뭐 103%인가 뭐 그렇게 됐다 그러죠. GDP에 이거 너무 많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그 금리가 만약 더 오른다 그러면은 아마 그 난리가 더 날 것 같은 부동산이 이 몰락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3종류의 목표 중 핵심은 물가 안정이다. 그래서 그 경제 펜터멘탈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이번에 좀 더 다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대외 리스크가 국내에 이전이 안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글로벌 그러니까 공개된 그런 개방 시장에서는 에, 대외 리스크가 당연히 넘어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냐는 문제지 뭘 어떻게 차단을 해요? 차단을 하기는 이런 논설의 그 수준이 좀 어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영 교수는 물가와 금융 안정을 함께 관리하고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거는 아주 교과서 같은 얘기는 항상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교수 정도 수준 되면. 고금리 등으로 성장이 단기적으로 둔화되더라도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탄탄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 3.5% 기준금리인데 실제 금리는 뭐 더 대출금리 이런 거는 더 높죠. 그리고 뭐 국채금리도 뭐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상징적인 사진은 지금 시한폭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얘기하는데 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디프레이션에 적응해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지는 매우 종합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뭐 금융당국이나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를 보지더라도
서민을 위한 물가 안정이 이제 핵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은 해야 되겠죠. 그 연관해서 가계빚 26개국 중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죠. 기업 정부 부채도 초고속 눈덩이다. 강혜용 기자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업 부채 비중이 147%에서 173%로 증가폭 2위고 정부 부채도 GDP의 54%에 달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5년 전에는 92%, 이렇게 됐으니까, 어, 잠깐 그 5년 정권이 지나면서 이게 그 부채들이, 가계 부채들이 엄청 올랐다. 대부분 가계 부채들이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은 그 주식에다가들 몰빵 안 하고 그 주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돈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또 주식 같은데 엄청 투자해서 개피 보고 그런 일도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 부채 증가폭도 그 비교 가능한 87개 나라에서 16번째를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절대 비율에서는 일본이나 이탈리아, 미국 이런 데보다는 아직 낮지만은 문제는 우리나라 그 정부 부채가 대외 의존도가 높다. 이게 문제죠. 일본은 그 261.3%라 하더라도 대외 부채보다는 사실 국민들한테 그 부채를 진 거거든요. 국채를 국민들한테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30년도 견뎠다 하는 얘기들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문재웅 기자라고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 요런 제목은 아니었어요. 그 뭔가 선정적인 거였는데 제가 좀 중의적인 의미로 그 기사 내용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제가 그 편집을 한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자유로는 신도시 대동맥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은 자유로 건설기공에서 일산건설과 그때 분당 노태우 정권 때 분당 신도시 그 건설 발표를 했었죠. 이런 게 그 1기였고 2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위례 판교 광고 등 광교 이때 이제 2기가 나왔고 3기가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 때 사전 청약까지 동원한 3기 신도시 내놔 했는데 현 윤 정권은 이 그 3기 신도시에서 그 127만 호 공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270만이면 한 150만 호를 더 짓겠다. 뭐 이런 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이게 좀 꿈 같은 얘기 아니냐. 왜 그러냐. 지금까지 얘기해드려도 뭐 건축자재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분양가도 오르고 건축자재 값도 오르고 그 건설 노임도 오르고 그런 식인데 270만 호를 공급하면은 그러면 주택 가격이 내려가느냐? 글쎄 옵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기, 2기 때는 노태우 정권 시절 때가 한창 그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유사일의 뭐 호황기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경제 성장률이. 그런데 지금 디프레이션 입장에서 그거 공급을 그렇게 해면은 싸게 질 수 있냐, 싸게 분양할 수 있냐, 이 건설회사들이 아마 그렇게 못할지 않겠느냐, 그런 또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 무조건 지금 무턱대고 공급한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 이렇게 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 기자는 공급이 결국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공급은 공급 확대라고 그랬는데
공급 확대도 그 수요 대응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 그 부동산도 제조업의 재고 관리처럼 재고 관리 물론 제대로 하는 회사가 없지만은 잘하는 회사도 있듯이 잘하는 회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요 대응 이런 거를 잘 예측을 해서 이렇게 그 주택 공급 정책을 해야 된다. 밀고 땡기고 이런 거를 잘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 자재 가격 고려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뉴스들은 또 오은성 기자가 조선비즈에서는 그 국부적인 뉴스 같은 건데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30만 가구 밑돌 듯 5년만 최저다 5년 만에 9월 말까지 올해 분양 12만 6천여 가구가 되고 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서울 지역 쪽에서는 그 다들 그 재건축에 대한 그 분양이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그 면적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낮은 아파트를 헐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도 공짜가 이제는 아니고 건축비가 올라서 자기 분담금이 또 들어가는 거로 저는 많이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로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 호재만으로는 거래량 반등 어려워. 이것도 조선 비즈 내용인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사업의 가장 큰 수혜지였던 인도권역 일대 집값이 뭐 약간 들먹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게 부분적인 거지 전체적인 것을 대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르라는 유튜버가 그 레미콘에 대한 이 서울에 그 한 9천 평 정도의 빈 땅이 놀고 있다 하는 거로 했는데 이게 그 삼표의 레미콘 공장이 있던 성수동 그 공장이었던 공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세상은 기획이 아니라 오퍼레이션으로 돌아간다. 오퍼레이션이 펑크가 나지 않게 최소한의 관심은 가져주었으면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런 그 도시에 그 분진 난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레미콘 공장을 서울 도심에 있는 이것을 당연히 옮겨야 된다. 뭐 이렇게 여론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게 철거가 돼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결과 멀리 있는 공장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재건축하고 그러려면은 결국 운송거리가 멀어지니까 레미콘 운송차의 운송비를 2022년도에 인상을 24.5%나 크게 인상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순적인 거다 이거죠. 그 민원이 나고 자기네들은 집값을 싸게 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다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경비들이 올라가지고 주택 건설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레미콘 공장이란 것은 북박이 공장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쓰레기 소각장은 도시 원격지에 일괄 처리 공장을 지어야겠지만 레미콘 공장은 그 어떤 주택 공급 프로젝트 때 그때 그 근처에 레미콘 공장을 져서 건설기 동안에는 그것을 가까이 져야 그나마 그래도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레미콘 공장이란 것은 붙박이 공장이라기보다는 배치 플랜트라고 보통 그러죠. 배치 플랜트. 건설 기간이 끝나면은 공장을 또 옮기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의 그 레미콘 공장이 없어진 것 중에 원인 하나는 저도 그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에, 그 시멘트 회사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 상장 기업이 한 이렇게 6군데 되더라고요. 성신양의 한일시멘트, 고려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삼표시멘트, 한일, 현대시멘트 이 중에서 이제 삼표시멘트를 스르프 손익 분석을 해서
소개할 것이고요. 다른 시멘트 회사도 하나 골라봐야 되는데 에, 한일 현대 시멘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면은 뭐 성신양행 한일 시멘트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삼표 성수 레미콘 공장 철거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과적 차량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이 뻥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무식하진 않을 거예요. 그 하중 강도 이런 걸 다 몇 돈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성수동 저쪽 끝나는 쪽에 이 해가지고 그 레미콘 공장이 있으니까 강남 한창 개발을 하고 막 그럴 때 그러면은 이 성수대교를 지나쳤을 거 아니냐 이게요. 성수대교. 그러니까 낮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또 밤에 많이 다녔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피로 강복도라고 그러죠. 그 항복점이라고 그럽니다. 그 쇠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거에 이제 그 견디다 못해서 그냥 이게 주저앉은 거죠.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그 제가 알기로는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과적 차량 단속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 일자리도 생겨가지고 또 그게 이제 그 완장찬게 돼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공무원 애들이 목에 가오다시 잡고 힘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과적 단속원들이 또 이렇게 목에 힘주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고속도로마다 뭐 계량대란 게 있는데 요즘 그걸 뭐 그 중량을 요즘 안 달고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은데 워낙 그 민간에서 출하할 때부터 이제는 지키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레미콘 차량 자체가 과적 차량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 강화 드라이브 현대제철 이익률 끌어올릴까? 윤피로 기자가 블로터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숨가쁜 조직 개편, 선택과 집중 전략, 강간사업부를 자회사한다고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2015년대는 현대 하이스쿨을 인수하면서 그때 강간사업부를 했는데 다시 이제 내놓는다는 얘기죠. 자회사로. 그리고 현대제철은 스테인러 공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것은 2021년 자회사는 현대 B&G 스틸의 스테인리스 사업권을 남겼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공장은 전부 다 현대 B&G 스틸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적이 부조한 해외 법인도 그 정리할 거라고 하는데 중국 베이징 법인과 충칭 법인 요거 매각한다고 돼 있어요. 요거 잘한 겁니다. 어쨌든 잘하는 거라고 저는 중국에서 장관 나오는 거는 요즘 잘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출 볼륨은 키웠는데 영업이익률 하락세 고민. 요게 현대제철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올해 상반기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대부분 많이 해당합니다. 왜냐? 환율이 그 우리 이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그 원화 그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실속은 없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현대제철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인데 제가 상반기 거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별도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매출액은 거꾸로 그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재료 가격이 또 하락을 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조금 증가했어도, 어, 이, 잠깐, 뭐, 이런 결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률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연결로 봤을 때는 그 영업 매출 볼륨은 키웠는데,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개별로 봤을 때는 그 매출도 그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도 감소를 하고 이게 상반기 실적입니다. SK 에코프렌트 폐자원 사업 종횡무진 성과 낸 일만 남았다. 자회사 테스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테스형 나우나의 테스형인 모양이죠. 미국 어센드 엘리먼츠와 협력 강화, 폐배터리 처리 솔루션 구축을 한다. 그래서 이 그 SK 에코프렌트, 그다음에 자회사 테스, 그다음에 미국 어센드 엘리먼츠와 협력을 해서 미국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 합작법인 설립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서 뭘 만들어내냐 그러면은 폐배터리가 들어오면은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분해, 파쇄하고 배터리 원료 추출 전 단계인 블랙매스까지 추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에, 배터리 원료까지 하려면 그 재련을 해야 됩니다. 재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별도의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니까 이것은 그 테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좀 소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로 사업도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여기에 이 로가 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로타리 킬런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관 요즘 공장들은 이 아파트 형식으로 높게 올라가서 적은 면적에 이렇게 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돌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게츠는 메카시를 쫓아내겠다는 협박에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협박하겠다. 이랬더니 정부 셧다운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악감정이 나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은 개지고 와봐, 개지고 와. 그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백악관이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이 사상 최저의 해상 시추 임대를 제공하면서 석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티피아의 보도 내용인데요. 알래스카에 그 트럼프 때 그 허가했던 석유 시추를 못하게 했다. 그게 환경 보호라는 의미로 어, 그리고 이와 별도로 대보 할랜드 내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발급됐던 북극 국립 야생 보호구역 내 시추 임대를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미국은 그런 걸 내세워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는 천연가스 생산을 해서 팔아야 또 러시아도 먹고 사는 나라니까 자기네들은 거의 북극 지방인 야말반도 여기에 천연가스 프랑스하고 어디 뭐 하고 또 중국 자본하고 그 합작을 해가지고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북극 쇠빙선 이거를 대우 조선 해양에서 북극 항로 쇠빙선을 최초로 만들었다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가 환경 보호를 앞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석유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석유 가격을. 그러면 누가 좋은 거냐? 예. 그러면 그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 애들이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환경 보호하려면은 물가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뭐 금융, 그 다음에 무슨 물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 이런 거 봤을 때, 물가 안정이 금융 정책의 이제 최선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대내적으로 어, 무슨 멘탈이요? 그 기초 체력을 다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외적인 역량에 의해서는 휘청거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왜냐 그러면 천연자원 이런 게 없으니까요. 한국만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100% 지금 에너지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휘청거리게 돼 있고,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기후 변화를 이유를 들어가지고 협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CO2 가스를 좀 줄여라라고 하면서 결론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좋으냐 그러면
결론은 그 석유 메이저들이다. 아, 완전히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적게 팔고도 이익은 엄청 남기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러시아 안보리 부총재 독일 미사일 제조 공장 타격 위협. 우크라 인스 카프라다. 아, 우크라이나 뭐 자유의 소리 뭐 이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 이사의 부대표, 러시아 대통령인데 이제 유엔의 그 부대표로 간 모양입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할 경우 독일 미사일 제조 공장을 합법적 목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자기네들도 그 공격의 화살을 독일까지 말하자면은 그 목표 지역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더 확대되나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3차 대전이 또 일어나나요? 어떻게든지 휴전이 되긴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 호주의 드론 킬러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을 하늘 밖으로 쏘는 것을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미아 얀코비츠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히사시, 이게 그 항대 집단을 일본말로 히사시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대집단이 필사의 자산 해외 도피 작전. 시진핑 정부가 분노의 창업자 회장 구속으로 거액 손실 발생에 파탄 처리 불가피. 담담하게 사형 선고 받아들인 것은 왜 이런 중재모인데 그 창업자 회장을 그 사형시킨다는 게 아니고 이 항대 집단을 사형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구속을 됐으니까 죽을지도 모르죠. 애나웨이에서의 파산 실정, 뉴욕 시장에 증시가 돼 있는 모양인데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이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을 그 미국 같은 데다가 옮겨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이 항대 집단 본체가 파쇄하더라도 개인 재산은 보호되고 수중에 남게 된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체포를 해서 뭘 어떻게 해서 회사를 그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시진핑 정부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항대 집단 회장은 벌써 이혼한 전처와 장남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지금은 확실히 해외에 있으니까 자기는 잡히더라도 제 가족들은 그 도피된 빼돌린 그 자산으로 충분히 먹고 살게끔 해놨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 짓들 많이 했던 거로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어, 그 항대 집단이 져야 할 채무 처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고 그 항대 대집단 파산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중국 경제 전체에 주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결국 그 자본 대 정부의 싸움에서 최후에 웃는 것은 그들이지 손해를 보는 것은 시진핑 정부다. 그러니까 에, 부동산 건설로 해서 이 인프라 건설 또 부동산 건설 이거로 경제 발전에 그 몰빵했던 시진핑 정부의 몰락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포탈에서도 이런 그 중국 뉴스와 그다음에 그 일본 뉴스, 그다음에 미국 뉴스, 우리나라하고 아주 그 직접적으로 그냥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들의 그 뉴스들을 좀 우리나라 포털 뉴스에서도 많이 취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위에 첫 화면에 알고리즘으로 핵심 중요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쉽게 국내 포털에서도 좀 검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